여러분들은 판타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명체가 혹시 무엇인가요? 저는 큰 날개를 펼치고 불을 뿜는 탐욕스러운 용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고대와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용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까지 이르러 많은 예술 작품에 등장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용은 게임이나 영화에서 주로 악한 존재로 표현됩니다. 일부 문화권과 작품에선 정의롭고 신성한 존재로도 묘사합니다. 하나의 환상종이 이렇게 다양한 속성과 성격을 갖는 것은 흔치 않죠.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진 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용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여러 문화와 시대를 아울러 폭넓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용이라는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가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뤄진 용은 각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여러 시대와 문화 속에 등장했던 용은 때론 악한 생명체로 묘사되기도 하며 신적인 존재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고대부터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현대까지 전해진 생명체이죠. 고대 문헌 속에서 용은 날거나 불을 뿜는 거대한 뱀이나 파충류로 묘사됩니다. 허나 예술 작품이나 미디어 속에서 다뤄지는 용은 대부분 박쥐 같은 큰 날개를 가진 거대한 파충류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나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북유럽 등에서 용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들의 신화 속에서의 용은 대개 동아시아의 용이나 이무기처럼 뱀의 형태이거나 뱀의 모습에 팔다리가 달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설령 날개가 있다고 해도 박쥐보다는 깃털이 난 새의 날개가 많았다고 하죠. 즉, 용은 세계 각지의 신화에서 거대한 뱀신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이나 드래곤에 관한 이야기와 신화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용 신화가 거대한 공룡 화석뼈의 발견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화석을 발견한 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용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거대한 생물의 것이라고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드라코렉스의 머리뼈가 중세 유럽의 용들과 놀랍게 닮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드라코렉스는 긴 주둥이와 수많은 뿔 그리고 혹들이 머리에 있으며 실제로 그 생김새가 오늘날 영화나 게임에 등장하는 용들과 많이 닮아 있죠. 만약 고대나 중세 시대에 드라코렉스의 화석을 발견하였다면 드라코렉스가 가진 이질적인 생김새로 용 같은 신비로운 생명체를 상상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사시대에 존재했던 공룡이나 대형 동물의 뼈가 용의 개념에 영감을 주었을 수 있죠. 용의 신화는 특정 지역에 살았던 실제 동물에 대한 과장된 설명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어나 왕도마뱀 및 기타 대형 파충류를 낯선 환경에서 마주쳤을 때 용과 같은 생물로 인식되었을 수 있죠. 또한 해당 동물들의 변질된 사체나 뼈를 보고 착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용의 기원이 단순히 실제 동물들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당시엔 존재했었던 매우 거대한 뱀이나 파충류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의 기원과 신화는 아직 이해되지 않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번개나 화산 폭발 및 기타 자연재해를 해석하기 위해 당시 존재했던 생명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통하여 용과 같은 존재를 등장시킨 것이죠. 과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문헌에 용이 승천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용오름 현상을 목격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있는 용은 문화별로 그 특징과 외형이 다릅니다. 용에 대한 묘사는 중동, 유럽, 동양 문화권마다 매우 다양하며 각각 고유한 해석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용이 어떻게 묘사되어 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용은 지배층의 권위와 고귀함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설화나 민간 신앙 속에서도 용은 물을 지배하며 땅의 비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수신 또는 해신으로 표현되었죠. 이처럼 생명의 원천인 물과 깊게 관련이 있는 용은 과거 민속 설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의 출현으로 인하여 명명되었다는 용과 관련된 지명인 호수나 샘, 그리고 산 이름 등이 그 예 중 하나죠. 또한 한국의 용은 다른 문화권의 용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그 모습이 다양하지만 날개는 없으며 대부분 4개의 날카로운 발톱과 거대한 뿔이 달린 머리, 잉어의 비닐로 뒤덮인 몸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용의 몸에 있는 잉어의 비늘 같은 경우 물과 비를 비롯해서 날씨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용의 얼굴에는 유려하고 긴 콧수염과 수염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용을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미르라고도 불렸던 용은
한국에서 매우 긍정적인 상징성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이는 용을 탐욕스럽고 악하게 묘사하는 서구 문화권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중세 유럽의 용은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생물로 묘사됩니다. 중세시대 기사 문학에서 용은 혼돈과 악의 화신으로 표현되었죠. 이렇듯 용은 주로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보물을 노렸습니다. 또한 당시 중세 유럽의 용은 왕국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강력한 적으로 표현하였죠. 이렇듯 악한 존재로 묘사되는 용은 박쥐와 같은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고 하늘을 날 수 있으며 몸은 두껍고 거친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뿜는 능력으로 마을과 왕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기에 용은 영웅과 기사들이 용맹함을 증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죠. 동시에 용은 기독교 이야기에서 선과 악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화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용과 기독교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중세 유럽 문화에서 용을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와이번이라는 용도 존재하였습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및 기타 미디어에서는 현재 용의 하위종으로도 취급받는 생명체이죠. 이 와이번이라는 용은 전통적인 유럽 용들과 다르게 신화나 설화 속에서 불을 뿜는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이번은 유럽의 전통적인 용과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이 더 있습니다. 용은 보통 4개의 다리와 한 쌍의 날개로 묘사되지만 반면에 와이번은 2개의 다리와 한 쌍의 날개로만 표현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등에서 뻗은 박쥐 모양의 커다란 날개를 가진 용과는 다르게 와이번은 새와 익룡과 비슷한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길쭉한 손가락이 날개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징 때문에 와이번은 익룡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와이번이 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과 와이번은 팔다리의 수와 날개 구성, 그리고 신체 구조와 문화적 연관성 및 상징성을 포함해 여러 신화와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용은 기사와 영웅 이야기에서 강력한 적으로 등장하는 등 많은 신화와 이야기에서 중심으로 등장하지만 와이번은 예술과 중세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로 전령의 역할을 하는 짐승이나 퀘스트에서 기사가 도전하는 신화 속 괴물로 등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용은 보스목, 와이번은 탈 것이나 중간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중동 신화에서는 용은 혼돈을 상징하며 신의 힘에 대항하는 강력하고 사악한 생물로 묘사됩니다. 중동 페르시아 신화에 등장하는 아즈다하, 아지다하카, 자학으로도 알려진 머리가 3개 달린 악룡은 혼돈을 상징하며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왕국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전해지죠. 이처럼 중동의 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며 그 모습도 뱀과 비슷하고 용을 묘사하는 그림에는 아지다하카처럼 머리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문화권에서도 용에 대한 다양한 묘사와 신화가 있습니다. 인도 신화에서 나가는 인간 또는 반인간적인 특징을 가진 뱀 또는 용과 같은 생물로 표현됩니다. 신화 속 나가의 모습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인 반인반사이거나 아예 몸 전체가 거대한 뱀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인도 신화는 선과 악 구분이 모호한 것이 특징인데 나가라는 종족도 인도 신화 속에서 선한 존재로 표현되기도 하며 악한 존재로도 표현됩니다. 꽤나 잘 알려진 아즈텍과 마야 문명이 포함된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에서는 케찰코아틀이라는 신화가 있으며 이것은 깃털이 달린 뱀을 뜻한다고 합니다. 해당 신화에 따르면 케찰코아틀은 인류를 창조하고 지식을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하죠. 이처럼 각 문화권별로 용에 관련된 다양한 신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널리 알려진 중세 유럽의 성자 세인트 조지와 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성벽 넘어 울려 퍼지는 용의 울음소리는 그야말로 공포다. 큰 날개를 자랑하듯 하늘을 날아오는 이 괴물에겐 성벽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탐욕스러운 괴물은 각종 금은 보화를 요구하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자신에게 곡물로 바치라고 하였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비 뽑기에 걸린 사람을 용에게 바치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용에게 바칠 사람을 뽑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이럴 수가, 왕의 딸이 뽑히게 되었다. 슬픔에 잠긴 왕은 결국 자신의 딸을 용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이후 아름다운 옷을 입은 공주는 용이 사는 호수로 향했다. 탐욕스러운 눈을 껌뻑이며 공주에게 다가온 용은 흉측한 입을 벌렸다. 그 순간 성스럽고 정의로운 기사 세인트 조지가 말을 타고 공주에게 달려왔다. 세인트 조지는 빛나는 창을 들어올려 용의 심장에 꽂아버렸다.
이후 용을 물리친 세인트 조지는 공주를 풀어주고 영웅이 되어 왕국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세인트 조지와 용의 이야기는 상징적인 우화로 해석됩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용은 악이나 혼돈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세인트 조지의 승리는 이교도나 어둠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상징하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이타심 및 타인을 위해 기꺼이 위험에 맞서는 영웅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용은 뱀이나 파충류의 특징을 지닌 비범한 생물로 여겨졌으며 여러 문화권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용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파충류 혹은 뱀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이 그저 신화가 아닌 지금은 멸종되었거나 사라진 거대한 파충류 혹은 뱀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에 저는 혹시라도 용과 비슷한 괴생명체를 목격한 목격담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크립티드 커뮤니티 및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용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괴생명체에 관한 몇 가지 목격담 및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3세기와 14세기에 살았으며 원래 베니스 출신이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삼촌은 극동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마르코 폴로의 여행지에는 중국과 페르시아 그리고 티베트와 버마 지역을 탐험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로는 이 책에서 자신이 만난 다양한 민족의 관습과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였죠. 폴로는 이 책에서 지금은 중국 땅인 카라얀이라는 지방에서 목격한 거대한 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가 15m, 둘레 100인치에 달하는 거대한 뱀이 발견되었다. 앞쪽의 머리 근처에는 2개의 짧은 다리가 있고 각각 3개의 발톱이 있으며 눈은 빵 한 덩어리보다 크고 매우 밝았다. 턱은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큼 넓고 이빨은 크고 날카롭다. 이 거대한 뱀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으며 사람이나 동물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또한 이 거대한 뱀은 야행성이며 빵 한 덩어리보다 큰 눈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는 것 같다. 원주민들은 이 뱀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동굴에서 산다고 한다. 뱀의 거대하고 무거운 몸체는 이동할 때마다 모래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이 거대한 뱀은 자신이 남긴 거대한 자국을 따라 똑같은 길로만 다녔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이 괴물의 이동 경로에 날카로운 철제 가시가 있는 나무 말뚝을 묶고 모래로 덮어 이 거대한 뱀을 사냥하였다. 폴로의 거대한 뱀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생물에 대한 그의 설명은 극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용과 그 모습이 매우 비슷하였죠. 물론 길이가 5에서 7m 이상인 아나콘다가 지금도 발견되곤 합니다. 허나 폴로가 설명한 이 거대한 뱀은 머리 근처에 짧은 다리가 있다고 하였죠. 혹자는 당시 폴로가 목격한 생명체가 당대에 실제로 살았던 현대인들이 용이라고 부를 만한 생물을 실제로 목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목격된 용과 닮은 괴생명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스풋이라고도 알려진 컴벌랜드 드래곤은 컴벌랜드 산맥 근처에서 단 한 번 목격된 것으로 알려진 신비한 괴생명체입니다. 1794년 12월 4일자 칼레도니아 머큐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이한 목격담이 실렸습니다. 지난 2월 존 비어드 대위가 지휘하는 기마 보병 부대가 컴벌랜드까지 15마일을 침투했다. 당시 우린 작은 호수에서 2다리로 똑바로 서 있는 괴생명체를 목격하였다. 그 괴생명체는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옅은 노란색의 비늘로 덮여 있었고 반점이 있었다. 높이는 약 120cm, 머리는 1kg짜리 돌만큼 컸으며 눈은 붉은색이었다. 그것은 몇 분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맥도날드 씨는 앞으로 나아가 칼로 그 괴생명체를 공격했다. 공격을 당한 괴생명체는 갑자기 2m 이상 뛰어 올랐으며 입에서 피와 비슷한 붉은 물질을 내뿜고 덤불로 도망쳤다. 이에 인디언들은 우리가 그 괴생명체를 목격한 장소에 과거부터 붉은 기침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물이 살고 있다고 말하였고 그것이 몸에 묻으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목격담과 신화를 가진 용은 하늘을 날거나 불을 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만약 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불을 뿜을 수 있는지 추측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측 및 가설이므로 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용이 일부 파충류에서 발견되는 독샘과 유사한 인화성 화학물질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특수 분비샘을 목이나 입에 가지고 있다면 이 인화성 화학물질과 입으로 흡입한 공기가 혼합되어 불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을 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용의 목과 입에는 내열성 조직이나 비늘로 덮여 있을 수 있죠. 용은 인화성 물질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땀샘이나 기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땀샘에는 봄바르디어 딱정벌레나
아키테우스 오징어와 같이 반응성이 높은 화학 물질이 생성되어 온도가 매우 높은 물질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 불을 내뿜었다고 가정할 때 용은 인화성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는 용이 고도로 효율적인 신진대사 시스템이나 특수한 식단 또는 독특한 에너지 저장 기관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용에 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용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놀랍기도 하고 조금은 버겁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용을 다루고 그에 대한 자료나 예술작품 역시 많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폭넓은 신화와 이야기를 남긴 용은 현재까지도 그 흔적을 남겨 게임이나 예술작품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시대부터 용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왔으며 힘과 지혜 그리고 혼돈과 변화를 상징해왔죠.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신화 속 괴물이나 괴이한 목격담을 일으킨 괴생명체를 찾고 여러분들께 재밌고 알차게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괴물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괴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